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원금 찾셨답니다. 내려주시고요. 지금 연말 돼가니까 후원금들이 찾고. 5,000원, 10,000원 이런 거 꽉 차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보다 보낸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많아요. 그게 자산 아니에요? 예. 후원금 보낼 정도면 진짜 응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영수증 보내는 그 뭐 보통이 아니더만요. 네, 그렇지. 사실은 10,000원 이하로 보내면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모르겠는데 한 그 5,000원, 10,000원 영수증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하죠. 김민석 의원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요. 제가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제가 조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노잼 김민석 선생 나오셨고요. 네? 자, 맞잖아요. 근데 노잼이긴 한데 몰입력은 있어. 감사합니다. 자, 채팅창 상단에 김민석 의원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후원금 찼다고요? 아니요, 좀 며칠 됐어요. 며칠 전에. 예. 자, 축하드려요. 요즘에 그 후원금 차고 안 차고가 내가 의정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마지막 되니까. 자, 지금 김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 안정특위 위원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말은 이런 거예요. 상황 관리의 신. 아유,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총선 때 상황실장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요새 상황실장 때부터 지금 1년을 이러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황 관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단독 터뜨린 사람도 있고 역할은 어떤 사람은 상황을 관리해가면서 우리 조직이 실수하지 않게 들뜨지 않게 방향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 안정특위 위원장. 예, 여러분 김민석 의원 잘 뽑았다 생각하시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되셨고요. 자, 근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계엄령 논란. 그때 아마 계엄령이 나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모 언론 기사가 그거예요. 김민석이 맞았다였어요. 네, 조선일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저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8월 21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야 김민석 왜 계엄령 이야기를 계속 꺼내냐. 대부분 또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진영이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그때 반박 논리가 뭐였냐면 국회가 과반이면 해제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논리도 우리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무슨 얘기했냐. 그거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대로 실행됐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과반을 못 차게 할 거다. 과거에도 그런 음모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고 저희가 그와 관련한 입법도 했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우려하고 있던 것은 뭐였냐면 과반 채우는 것을 하더라도 의장단 셋만 잡아버리면 그 셋도 필요 없죠. 둘. 우리 당 소속 의장단 둘만 잡으면 사실은 숫자가 150명이 넘어도 회의가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실 우려를 했어요. 사실 그걸 어떻게 대비할까를 검토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입법을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 얘기를 꺼내면 괜히 상대한테 팁을 줄 것 같아서 사실 그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체포하라고 팁을 주는 서울의 보험 입법 4법이라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상대방에서는 있지도 않을 계엄을 얘기하면서 무슨 있지도 않은 법을 대비하는 무슨 우주인 외계인을 대비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내심으로는 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런 것을 의도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의장 체포를 기획했었으니까요. 야, 그 계엄령 내리고 나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영어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영어로 발음 좋으시대요. 혀가 아직 안 굳었어.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제가 담을 어디를 넘어갈까 마땅치가 않아서 두 바퀴인가를 돌면서 그때 들어가다가 붙잡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를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김용현
여인영 이런 사람들하고 워낙 여러 번 사전에 계엄령 갖고 부딪히고 저는 국정감사 때 계엄만 때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여러 번 부딪혀서 아마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차를 돌면서 그 사이에 사전에 미리 몇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을 2-3번인가 4번 올렸어요. 네. 올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란 성격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한테 바로 이런 내용의 핵심을 영어로 하나 좀 빨리 번역을 해서 하나 보내달라. 그리고 제가 그거를 손을 봐서 올리겠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 외국에 알려야 되니까. 그런 몇 가지는 혹시 중간에 붙잡히더라도 다들 경황이 없으니까 그거는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올리고 담을 넘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해제 가결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쭉 계속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하나는 빨리 급하게 세계에 알리는 게 필요하니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의 그 계엄 음모설 그게 준 효과는 150명이면 해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 인식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엄령이 딱 내려지자마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국회로 모이는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국회가 아니라도 국회의원들 모이는 곳이 의사당이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었거든요. 어쨌건 지금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계엄령 음모설을 이야기할 때 비난을 했던 이유는 상식적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었는데 상식적인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확신을 했었고 계엄을 할 거라고 확신했었고 몇 명이 확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서울의 봄 팀이라고 해서 그 팀을 꾸려서 계속 정보 파악을 그랬죠. 하고 했잖아요. 맞죠. 네. 법도 만들고. 근데 저하고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 사람들이 계엄과 테러 그리고 사법 살인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엄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예. 그래서 돌이켜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마칠 때도 계엄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이슈를 그때 또 만들었던 적이 있죠. 저희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며칠 전에 박선원 의원 인터뷰도 그런 건데 박선원 의원 초선이잖아요. 예. 근데 박선원과 김민석은 굉장히 그 영혼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마워하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네. 이 과정들을 보니까 야 그런 면에서 이제 계엄 대비도 그렇고 미리 그거를 폭로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 유능하다는 소리를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나 우리 최고위원님이나 우리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첩보를 이렇게 입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제가 쭉 밀고 가고 또 이 대표께서 그거를 확신해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기는 왜냐하면 다들 맞죠. 약간 또라이인가 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60% 정도의 우리 편은 또라이인가 보다 남들은 거의 90% 생각하고 그다음에 40% 정도는 김민석이가 또라이는 아닌 걸로 평소에 알고 있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조금 혹시 있는 건 아니야 딱 이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김민석이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윤석열이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김민석 또라이가 아니라고. 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으니까 일관되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그렇게 말해서 안 일어나면 다행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원래 의도는 계속 경고하고 그래서 경고하고 입법까지 하고 하면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의도였다라는 목적이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의혹 제기는 그 사건이 안 일어나면 저 미친놈이라고 혼자 남게 되는 건데 왜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 그 의혹을 제기하면 안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안 일어나면 약 또라이 되는 거고 일어나면 예방 효과가 뭐 미리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느낀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다. 그럼요. 뭐든지 한다.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2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거죠. 이틀 더 지난 거잖아요. 예. 계엄령이. 여기서 현 시점에서 우리 김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윤석열 내란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장기 집권 내지는 연속 집권 내지는 뭐 영구 집권 본인들 생각에는 근본적으로는 그거죠. 그거를 바란 거죠. 이 분위기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므로 안 되고 극단의 방법을 쓰는 거다. 예, 뭐 소극적으로 보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김건희가 감옥 안 가고 윤석열이 감옥 안 가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권력을 거의 왕권 수준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김건희가 그 뒤에 또 이어가는 뭐 이런 어떤 집권의 계속을 꿈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기호하고 신원식의 문자 보냈던 내용도 사실은 그 빌드업들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는데 한기호 문자가 실은 저 문자가 나온 게 11월 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된 날짜 11월 그게 5일에서 15일 요때쯤 될 건데 저 시기에 저는 사실은 원래 1차 시도 기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게 한기호 문자가 한기호가 제안하고 신원식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한기호가 제안 형식으로 물으니 거기에 신원식이 이미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답을 한 것이어서 이미 그때 우크라이나 발로 불을 일으켜서 그거를 일종의 계엄의 명분을 그러니까 남북 간의 충돌을 만들고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한기호 문자로 들통이 나고 또 그때의 국면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통해서 전체가 예상됐던 국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1차 시도가 한번 준비를 하다가 안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1차 시도가 있었을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2차 시기를 보다가 근데 그게 딱 이번에 12월 3일 그 날짜가 원래 기획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날짜가 조금 더 뒤일 수도 1차 시도가 한 번 있었고 2차 시도가 며칠 뒤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날짜 태기를 한 이후에는 김용현 탄핵 문제가 좀 그렇죠.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 제가 김용현 탄핵을 제가 처음 꺼냈는데 그 꺼낸 이유가 대북전단이 안 가고 그래서 저쪽에서 오물풍선이 서로 안 오는 공방이 멎었던 시기가 열흘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흘 정도 멈췄다가 대북전단이 다시 갔어요. 그게 공해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용인하는 걸 보고 이 자들이 또 이걸로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생각돼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용현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약 2주에서 3주 전입니다. 그때부터 언제 우리가 김용현 탄핵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저쪽에서 계속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언제 할까를 좀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김용현 입장에서는 김용현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용현 탄핵이 돼버리면 중간 링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아마 김건희 특검의 임박 그다음에 명태균 리스트의 임박 이런 한 세 가지가 막판에 태기를 압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12월 4일 날 했던 거예요. 계엄의 가장 큰 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셨고. 동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동기고
왜 12월 3일이었나는 김용현의 탄핵 되기 전에 그것이 임박했다고 저는 그들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의 디데이는 정기국회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을 때. 그렇죠. 원래는 아마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날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날짜가 좀 꼬인 거죠. 그리고 혹시 그날 윤석열이 조금 술 먹다 취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고 그랬어요. 왜 그날로 갑자기 이렇게 잡았을까? 술 먹다 열받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긴 했는데 그런 건지 정말 나름대로는 요새 뭐 일설에서 나오는 대로 뭐 그 날짜가 뭐 왕자가 겹치는 날에서 그런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주술 정권. 예. 뭐 컬트 정권이다. 뭐 오늘 어제도 그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진짜 지금도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문제는 이 이야기 핵심은 제가 알고 있기에 북한을 자극한 게 6번 정도 시도가 있었어요. 북한이 사실상 노응답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처져지면서 사실은 북한의 그 도발 조작 사건 그걸 시도하려고 한 약간 지금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3가지 트랙 중에 하나로 계엄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트랙, 남북 트랙, 광화문 트랙.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뭘 보내가지고 그게 한기호 문자로 드러난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파병 동의안도 내고 막 분위기 잡으면서 이렇게 안보 드라이브를 거는 거. 또 하나는 남북 트랙. 그게 이제 대북 전단 보내고 막 하면서 뭔가 충돌을 만드는 거. 3번째가 광화문. 뭔가 탄핵 국면 이렇게 가면서 또 국민들의 시위 이런 것에서 충돌을 또 조작해가지고 저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안 되고 국회 트랙이라는 걸 만든 거죠. 국회가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뭐 핑계거리를 만든 건데 그거를 얘기한 걸 보고 제가 어느 기사 외신인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 국회의원인가 누가 만약 그런 거 갖고 계엄을 하려면 맞아요. 미국에는 유리창이 안 나면 할 것 같다고 늘상 그런 게 준예산 사태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상황관리 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시점에서 북한 대남방송 중단해라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안정을 가져와야 경제도 좀 안정되고 그럴 텐데 처음에 되게 전 적절한 시기에 잘 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공격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지금 그 상태에서 대남방송 하면 빌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저거는 저런 것도 작동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엊그제 며칠 전에 그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에 신중하게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기관도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약간 조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초로 통일부에서 그러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고 그것을 잡아서 더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 거죠. 실제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고통이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그랬죠. 무슨 창술인가 어딘가 갔다 오신 적도 있고 그게 뭐 귀신 우는 소리에 뭐 닭 늑대 우는 소리에 뭐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닭들이 알을 못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북쪽에도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런 시기에는 오판하거나 긴장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상황관리의 신.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휘는 김민석, 채증 무대 담당도 있다. 일사불란, 야하 역할 분담. 근데 저게 지금 꼬려고 하는 말인지 부러워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모르는 저건데 기자가 저 기사를 중앙에서 누가 보내줬어요. 그럼 이런 걸 썼다고 해서 제가 좀 과하게 쓴 것 같다.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그냥 답을. 근데 제가 봤을 땐 중앙일보의 이 논조는요. 부러워서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민주당이 비교적 전당대회 이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왔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 듣고 사실은 특히나 계엄도 그렇고 계엄 후에 며칠은 저희가 대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 거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박수 쳤거든요. 잘한다. 속도감 있게.
그러면서 지금 중앙일보가 만든 조직도 무슨 RO도 아니고 대표 밑에 손석 최고위원 김민석 그다음에 김병주 부승찬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던데 사실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부러워서 국민의힘하고 좀 비교되니까. 근데 상황 관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들뜨지도 않고 뭔가 국민들 상황에 맞는, 사실 이번에 개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랑 다르게 국민과 스피드를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람 바로 탄핵하거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망설여 버리는 상황이 오면 어긋나거든요. 돌이켜보시면은 사실은 탄핵 얘기가 쭉 시민사회에서 있었죠. 근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굉장히 신중했잖아요. 근데 이 탄핵 상황이 딱 오면서 바로 결정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뭐 하여간, 비교적,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탄핵 가결이 된 순간에 저희가 그 장면에도 막 박수를 치거나 너무 들뜨지 않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사실 하고 들어갔거든요. 표정 관리 엄청 하시대요. 뭐 표정 관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책임감이 커서 실제로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고. 그렇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실수하면 안 되는 때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저희가 오히려 많이 합니다. 지도부가. 지금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럴 때는 이제 특히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 책 잡을 일만 찾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말 실수나 이런 것들도 거의 안 잡히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맞습니다. 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또 하나 꾸려져 있고 지금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위 뭐 이런 것도 꾸려져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진상조사단이 저 내란 극복 저희 국정안정특위 내에 있는데 제가 위원장인데 너무 거한 분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어요. 추미애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 뭐 정동영, 정성호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계셔서 너무 거예요. 너무 거에 부담스러워요. 나보다 더 윗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고생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총선 때도 봤지만 김민석 의원이 조직이 안정된 관리자라는 거죠.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그 뭐 정보 수집 파트 뭐 있다 그러는데 내가 국민들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건 나는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되고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폭로하시는 분들, 정보 수집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거기 중심을 잘 잡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김민석 의원은. 자, 근데 이제 그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했어요. 예. 여기 굉장히 민주당 등 국민들이 격앙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빌드업인가요? 아니면 한덕수가 정신 못 차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실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 전까지도 최고위원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막 불글불글 끓죠. 이런 상황이 혹시 있을까 우려해서 저희가 윤석열 탄핵 전에도 한덕수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정말 며칠을 미루면서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내란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내란을 척결하려는 국민과 극소수의 내란 비호 세력이 있는 건데 한덕수 대행이 일종의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으로 등장하는 건가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내에서도 뭐 최민희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의원들이 탄핵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해버렸을 때 그것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미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탄핵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는 다 해놨고. 그럼 D-Day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만약 그거를 방해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러네요.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사실상 내란을 지속하는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의 복귀를 레일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뭐 일고의 가치가 없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까지를 봐야 되냐 아니면 미리 해야 되냐를 놓고 지금 경론을 벌이고 그렇긴 있습니다. 하네요. 예. 지금 최소한 헌법재판관들 임명도 한덕수가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헌재 재판관을 채워서 내란 특검을 하면 일단 윤석열 파면을 끝내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요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에 어떤 혼선을 주지 않고 최단 기간에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국민적 평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책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100점에 가깝게 잘했는데 속도가 만약에 느려지면 비난이 올 수 있어요. 네. 야 지금 야, 윤석열 탄핵도 덜 끝났는데 지금 뭐하냐 한덕수 빨리 탄핵해라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팔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파면 윤석열 탄핵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이 지금 맞느냐를 놓고 사실은 극도의 절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데드라인이 있겠네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든지. 그게 이제 연말이죠. 네. 그 연말 안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헌재 임명을 안 한다든가 무슨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든가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꾹 참고 있다. 오늘까지는 꾹 참고 있는데 아까 꾹 참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럼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데 원래 또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설왕설래가 많죠. 그러니까 뭐 주심 논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주심이 저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점심을 이른바 TK 대구경북 지역의 서울 주재 기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세상의 흐름과 대세로는 못 막는 게 있다. 근데 저는 헌재 만장일치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영식이 혼자 무슨 똥물을 뒤집어 쓰지는 않을 거다. 네. 아니 길이길이 청사에 그걸로 이름을 남기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겠죠. 네. 헌재 판단은 그러면 이제 뭐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1월 말, 2월 초 예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월 말까지는 갈 것이다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뭐 1월에 된다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3말 4초까지도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2말 3초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근혜만큼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3개월 정도. 3개월, 2개월인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은 2개월도 걸릴 게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도 가능해. 아니 그냥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인데 쟁점이 딱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계엄 발동할 요건에 되느냐, 전시냐, 준전시냐, 치안부재냐 다 아니라고. 저도 예를 들어 국회에서 바로 질의하면서 국방부 차관, 계엄사령원들이 다 아니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미 했고 둘째 절차상 맞았냐 국무회의 안 했다고 이미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온 국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셋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느냐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됐잖아요.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대통령과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더 근본적으로 윤석열 본인이 혼내주려고 그랬어요라는 말도 안 되는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것은 뭐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이 이미 온 국민과 온 세계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 어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것 같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느냐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별로 그 긴 쟁점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논란을 촉발시키는 사람도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일부러 그런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쟁점을 최소화해서 네, 그랬죠.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을 냈기 때문에 길게 끌 게 없다.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다고.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선수분들은 다 100% 탄핵된다.
최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나온 것처럼요. 내란 옹호 정당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반성 안 하는 건 첫사례죠. 그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덜한 일이 있어도 최소한 사과하거나 그 아니면 그 저 사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막 절하는 거, 큰절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큰절은커녕 그냥 이렇게 제대로 절은커녕 사과도 안 하잖아요. 거의 저런 경우는 한국 정치사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렇게 되면은 사과를 없다는 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가장 큰 해법은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수계가 잡혀 들어가야 뭔가 자기들끼리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친윤들이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다 윤석열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정신 수준이. 어제 권성동하고 대표랑 만나서 무슨 얘기 오고 왔대요? 비공개 때? 비공개 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비공개를 합니까? 그래도 혹시 특별한 얘기 있을까 봐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까 봐 기대하고. 예. 뭐 공개나 비공개나 비슷한 얘기하고 하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들어보니까요. 이미 크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개헌 뭐 이런 거를 띄워보고 그러는가 봐요. 개헌도 이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내각제 쪽으로 가서 그런 거죠. 예. 정권을 잃더라도 자기들 권력은 안 잃겠다라고는 잔수잖아요. 근데 그걸 뭐 국민이 전혀 그걸 콧등으로도 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일본이 망한 이유 아닙니까? 기득권들이 계속 헤쳐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도 내심은 윤석열의 내란이 헌재에서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끝까지 버텨본다. 차라리 투항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 건데 저런 식의 세력이 다시 어떤 국민 일반의 합리성의 영역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회복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점점 그 불가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비극 중에 하나가 선거가 멀리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미 저기는 내부적으로는 살아남은 자들의 당권 싸움, 뭐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참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적반하장 플러스 안면 몰수 플러스 아니, 전략인 것 같아요. 이미 정상적인 어떤 회복력 이건 상실한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총선 때 민의를 봐야 돼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알고 보면 TK 자민련 됐거든요. 이미. TK 자민련인 거죠 지금.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수도권하고 충청권 정도까지도 다 괴멸할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 보면. 저거는 TK 전광훈당 된 거예요 이제. 그러네요. 정광훈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김민석 우리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두 가지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탄핵하고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예. 근데 지금 그 대선이 굉장히 빨리 와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럼 우리가 이거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표정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벌써 대선 생각하냐가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략을 짜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대비해 왔었잖아요. 제가 전당대회 때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집권 플랜이라는 화두를 제일 먼저 던졌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때고 또 시간도 많이 남아서 뭔 집권 플랜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집권 가능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세론 확정 이런 거 아니에요? 대세론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원래는 제가 상황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총선 때도 지난 총선 때도 마지막까지
한석만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관리를 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인데 지난 전당대회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세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집권 플랜 본부를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조 위에서 저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도부는 탄핵 얘기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한편 하면서 또 계엄에 대해서 경고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했던 등등이 결과적으로는 잘 비교적 맞아떨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김민석 의원의 생각에 100% 동감하는 게 대세론을 아예 만들어 놓으면 어중간한 공무원들 준동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윤석열은 당연히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어야 되라고 하는 게 일반 심리에 딱 갇히면 저쪽에 소위 반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미 그럼요. 하고 있었다 계엄 전부터. 그럼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도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 거리 집회 마지막 때 제가 당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가서 연설을 했을 때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6개월 내에 승부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잘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가를 아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사법 리스크 또 나오고 재판 빨리 끝내라 나오고 막 이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참 가소로운 준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논란들 속에 어떤 불안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보여요. 저는 문제는 자신 있고 확신하게 윤석열 탄핵 완성시키고 꼭 이재명이라고 찍지 않아도 당연히 정권 교체한다. 이런 맥락으로는 방향이 이미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예. 자, 근데 그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윤석열 탄핵까지는 거의 전쟁 같은 나날들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근데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약간 긴장을 푸는 면도 있는데 항상 전쟁 끝나기 전 마지막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상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이 있으니까 안심됩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다른 건 거 아니고. 계엄령 개헌하듯이 뭐 참. 아니 왜 그 있잖아요. 그 계엄령 논란이 계속 있을 때 국방이든 어디든. 근데 우리 일관된 주장은 그거였거든요.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계엄을 안 일으킨다. 네. 원래 윤석열 범행은 정상은 아니지 않냐. 근데 실제로 일어났을 때요. 계엄령 윤석열이가 왜 10시 한 반쯤 돼가지고 발표할 때 순간적으로 김민석 말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바로 보내드렸었어요. 이제 계엄이 발동됐다고. 저한테 보내셨었을 때? 네. 네, 정신없어 그건 못 봤구나.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예. 내 말이 현실이 됐는데. 네. 그 텔레그램 타고 올라가 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들 보시면은 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민주당이 총선도 잘했고 지도부도 잘 뽑았다. 옛날 같으면요 여기서 유황장황 하다 보면 국회에 못 모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득 자고 일어나 그 생각했어요. 계엄령을 해제 못했다면.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제가 오늘 사실은 글을 조금 하나 써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이걸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의 라방, 그러니까 국회를 딱 오면서 그 유튜브 라방을 틀고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한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 집회를 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도 이 대표가 국회를 둘러싸게 그렇게 호소를 망설임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것이 저는 사실 그런 게 일종의 철학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 우왕좌왕했다면
제가 그날이요. 저도 계엄령 국면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방송 중에 전화가 계속 와요.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국회의원들 국회에 가지 말라고 해라. 체포당한다고. 네.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보통 이게 예상이 안 됐던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시뮬레이션이 된 상황이면 무조건 국회로 가는 거고. 그리고 대표가 그게 아주 그 기가 막힌 판단을 한 것이 제가 본인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라방을 딱 그때 오면서 틀고 국회로 모여달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만 보고 온 건 아니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왔고 그것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저쪽에서 소집한 것보다 빨랐어요. 그 라방을 튼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 국회 앞에 모여서 이걸 막고 한 등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체포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포될 때도 그를 튼 상태가 가장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묘한 얘기인데 정말 촉이 뛰어난 촉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대표의 촉, 네. 김민석의 촉. 만약에 12월 3일 날 그 밤에 계엄령 해제를 못 시켰다면 저는 이미 사상자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새날 같은 유튜브 방송은 이미 그럼요. 방송 안 한 지 오래됐을 거고. 아니, 그럼 여기 다 여기는 잡혀간 거예요. 김민석 의원도 체포 대상이 있었더만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하도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혀가지고 조금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굴에 검은 봉지 씌우고 네. 케이블 타이로 된 수갑 차고 모처에 끌려가서 지금 좀 진짜 끔찍하네요. 네. 진짜 저는 찜찜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북한군이 침투해서 정치인도 몇 명 죽었을 것 같고 조작으로 실종이 몇 명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자 김민석 의원 아까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도 잘 뽑았다. 그리고 지도부도 잘 뽑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막 침착하게 상황 관리를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자 김민석 의원은 또 국회 돌아가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10초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감사한 거는 그때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막아주신 분들 그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 장면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이 과정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돼서 돌아올 때 완벽한 귀환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왜? 많은 기대를 갖고 뽑아놓은 사람이 양에 안 차면 나중에 욕먹게 돼 있거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